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나온 D.H. 로렌스의 장편 소설 무지개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부길이니만큼 제가 서양의 개벽서상가 D.H. 로렌스 책의 제1장에서 무지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1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관련된 글들을 강미숙 교수가 읽고 저에게 뭐 질문도 던지고 토론하는 그런 성격이겠는데요. 강미숙 교수는 D.H. 로렌스 연구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무지개 새 번역을 출간한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무지개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양 문학 또 세계 문학의 정점에 속하는 소설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번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두 가지, 내가 알기로 한 두 가지가 있고, 막 그 나름대로 다 그때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일반 독자들이, 한국 일반 독자들이 그걸 술술 읽고 이게 참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가를 실감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지개가 나온 것이 1915년인데 한국어본이, 읽을만한 한국어본이 나온 것이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본도 나오고 해서 그 역자와 함께 이 작품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강미숙 교수, 그럼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제대학교에 재직 중인 강미숙입니다. 예, 저는 1998년에 백낙청 선생님 지도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로렌스의 여성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고 찾아뵈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특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아직 이렇게 살아남아서 무지개 번역도 하고 백낙청 TV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부길은 2020년에 출간된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의 제1장 무지개와 근대의 이중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무지개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1915년에 말씀하신 대로 출간이 된 로렌스 장편 소설이고요. 구조적으로는 그 제일 앞부분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흔히 서곡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빼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1840년에서 1905년 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배경은 그 영국 미들란드 지역의 농촌 지역인 고세테이와 일크스턴이라는 상당히 한정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브랭긴 집안 3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랭긴이라는 이름은 그 고대 영어에서 그 낯빛이 굉장히 밝고 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이제 산업화가 진전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저서에서 무지개가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가 우리 시대의 절박한 현안임을 그려낸 고전적 사례라고 꼽으셨습니다. 작품에 대한 최고의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명제를 이해를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이중과제론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중과제는 1990년대에 선생님 제출하신 제가 볼 땐 화두이기도 하고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입니다. 그 당시 막 활발하던 어떤 서구 추종 일변도의 근대화주의는 물론이고, 또 서구에서 또 유행하던 근대를 부정함으로써 근대를 극복해보겠다라는 식의 탈근대론도 경계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근대를 직면해서 적응하면서도 이제 넘어서자는 뜻에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백낙청 TV에서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이남주 선생님 편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중과제론만 해도 참 어려운데 제가 첫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선생님 논의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대 이중과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1장 결론에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하시는데요. 바로 이중과제론을 근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해당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근대 세계체제의 탄생이 처음부터 무한대의 자본 축적을 원리로 삼는 사회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배타적인 목적의식의 결과이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가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복잡 다단한 노력들의 산물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무슨 뜻일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 질문이 무지개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중과제론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는 물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음으로써 근대가 어떻게 이렇게 딱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또 더욱이 지금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앞으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으로 들어와서 이 명제를 연결을 해보면 그 작품 얘기하기 전에 네. 내가 그런 문제 제기한 취지 같은 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중과제론을 제출하고 설명할 때는 우리가 근대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수용하고 추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부정만 해서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 또 무지개를 내 책 일장에서 다룰 때도 그 선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서양의 개벽사상가 책이 나온 다음에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근대 그 이중과제론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거기서 내 나름으로 이제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보자고 한 게 그러면 근대 초기는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근대 이중과제라는 게 근대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그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을 때 우리가 그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냥 부정만 해도 안 되고 또 그걸 거기에 순응해서도 곤란하다 하는 거였는데 근대 초기에는 그런 근대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문제점이나 모순이 제대로 드러나기 전인데 그럼 근대 초기에는 이중과제론에 해당이 안 되느냐 또는 또 그때는 그때대로 되느냐 이게 된다면은 이중과제론의 보편성이랄까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던 거고 그때 이제 내가 내놓은 생각이 근대 초기라고 해서 근대가 아닌 시기에서 근대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백지에서 근대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근대를 지향하는 요인들과 또 이제 그 전 시대에 많은 요소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근대 초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대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희망이라든가 욕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이중과제적인 성격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지금 강 교수가 이 질문을 다시 가져오면서 무지개와 이중과제론 이해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이 질문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무지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이는지
그 지금부터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얘기 먼저 한 게 강 교수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책임을 지세요. 네. 선생님이 제기하신 그 질문을 가지고서 작품을 읽을 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지만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3세대 어슬라를 볼 때 저는 참 3세대 해석이 참 늘 어려웠는데 이 친구가 이제 평일의 세계라고 하는 남자들의 세계에 굉장히 몸을 던져서 적응을 하면서도 또 어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모르는 그 자신의 깊은 어떤 내면의 그 부름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따르는데 그 부분에 이런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그 명시적인 예로서는 그 서곡의 로렌스의 묘사 부분을 이해할 때 그게 아주 대단히 유명하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브랭긴 이 집안 얘기가 뭔가 독특하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서술을 하면서 이 남녀가 옛날하고 바뀌었다, 지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통적인 그 농촌의 삶에 자족하고 사는데 여자들은 달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장 생활의 뜨겁고 맹목적인 교합 저 너머에 있는 발언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전통적인 남녀 지향이 역전된 것이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서곡 자체에서도 그 실제 현실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세계를 개척하는 쪽은 남자인 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대를 열어간 힘이나 계기라는 거는 역사적인 변화 욕구가 여자 쪽에 더 편중되어 있었다. 여기서 찾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학자들하고 다른 로렌스의 어떤 특유한 역사 인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렌스는 이런 변화가 이제 좀 역사적 필연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근대를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이게 근대의 틀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도전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대는 물론 근대 이전하고도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남녀 간의 새로운 균형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만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1840년대면은 근대화 산업화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영국 전체를 보면 매우 늦은 거죠. 잉글랜드의 중간 중부지방의 어느 농촌 얘기니까 사실은 약간 뒤떨어진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도 더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브랭근 집안은 자영농업자 아니에요. 네. 사실은 자영농업자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가령 하디의 테스 같은 데를 보면은 원래 테스 집안이 자영농이었어요. 그리고 테스 아버지가 라이프 홀드라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지주도 아니고 거의 시골 빈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시기를 보면은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네. 1840년 이후에 코세테이 마슈 농장.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좀 뒤떨어진 그러면서도 근대 이전 시대의 미덕을 많이 보존한 지역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대 초기에 관한 이중과제론. 근데 여기에도 적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 출발이 늦은 근대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인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바뀌어 있다 하는 건 중요한 상황이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불안근 여성들의 욕망이라는 게 저 바깥 세대로 진출하고 싶다든가 또 바깥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창조적인 남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뭐 남편들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내 아이들 특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총애하는 아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근대화를 향한 욕망인데, 근데 사실은 바깥 세상이라고 해서 당당하고 창조적인 남자들이 이미 주도하던 세상은 아니죠. 19세기 중간. 예, 그 따옴표가 그러면은, 붙었다고 보시면. 그렇죠. 네. 아니, 따옴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는 네. 거예요. 아, 바깥 세상에는 참 훌륭한 남자들이 하는데, 훌륭한 남자들 물론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나중에 어슬러가 경험하게 된 그 형편없는 남자들. 네? 이미 뭐 많이 탄생해 있을 때죠. 네. 활동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그 근대를 향한 또는 근대 세계, 바깥 세계를 향한 욕망이 사실은 지금 지어진 그 틀 안에서 이 세계, 자본주의 세계의 틀 안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나중에 어슬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뇌를 겪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고, 그래서 이중과제론이 초기 자본주의에도 해당되지 않냐. 그 내가 했던 그 질문이 네. 서곡에도 사실은 상당히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답하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에요. 서곡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서구 비평가들의 그 해석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훨씬 이제 일관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가치들의 추구라고 표현한 로렌스 역사관과 관련해서 1세대의 성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브랭긴 1세대에는 많은 그 독자들이 재밌게 읽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참 즐거운 얘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활기차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공동체나 언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는 특히 톰이 의붓딸 고집센 애나하고 가까워지는 장면 같은 거 읽을 때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제 오랫동안 산 하녀 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쓰는 심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 톰이 그 우시장에 가서 남자들하고 어울릴 때 그 분위기, 거칠고 순박한데 참 그런 노동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요즘은 참 보기 힘드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점들 때문에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이제 뭐 거침없이 이제 운하가 개설이 되고 뭐 철도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근대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톰도 그 속에서 나름 어떻게 적응해보고자 노력하면서도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 친구는 이제 그 바깥 세상에 어떻게 나가는 것까지는 못하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자기 삶의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 상대되는 이제 여자가 이제 요즘은 미망인이란 말도 못 쓰게 하던데 그 첫 남편이 죽은 그 폴란드에서 온 귀족 출신의 난민입니다. 폴란드에서 혁명을 겪고,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톰하고 진짜 계층의 차이가 많은 여자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톰의 세계는 상당히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이 근대 이후에도 우리가 간직해야만 되는 어떤 경지가 톰의 마음 상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있느냐 하는 대목을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다가 아니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장면입니다. 1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암양들이 새끼를 낳는 2월의 긴긴 밤, 우리 밖 저 멀리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자신이 파편에 불과한 불완전하고 종속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다.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운행하고 있었고 전체 별무리는 어딘가 영원한 항해길을 올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더 큰 질서에 순종하며 자그맣게 앉아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야 하리라. 그것은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별빛 쏟아지는 그 밤에 그는 겸허해져야 했고 그녀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했다. 이 대목은 뭐 어떤 해설이나 분석을 안 해도 이상하게 감동적인데요. 근대 서양인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주체성이 약하다는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오해할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가령 불교식 표현을 하면 이게 하심아니에요. 하심. 예. 이 커다란 우주 질서에 비해서 자기 바깥의 세계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는 욕망을 따라서 청혼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인데 그러나 그 계기가 이 큰 질서에 비하면 자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오히려 욕구를 긍정하는 거니까 참 감동적이죠. 네. 현대소설을 가지고 영국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리디아와 결혼하기 전의 얘기고 또 아직까지는 톰에게 리디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리디아 자신의 경험이 어땠냐 하는 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함께 생각해야지 1세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네. 특히 리디아가 그게 이장이든가 고향에서 난민으로 쫓겨나고 남편 죽기 전에 애들이 다 죽어버리죠. 네. 다 죽고 남편 따라서 영국에 망명으로 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래서 본인은 완전히 멍한 상태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영국에 와서 되살아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야말로 이 천지가 치유를 해줘서 그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리디아가 다시 살 욕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장에 보면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톰하고 리디아가 만나가지고 톰이 저 여자다 하고서 마음속에 탁 가는데 그때도 아마 그들 둘 사람의 레코그니션을 교환했다 하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울로 이렇게 피부를 쓰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대목. 근데 이제 그 리디아가 그럴 수 있기까지 서서히 되살아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것도 사람의 인생보다 더 큰 우주의 질서랄까? 특히 이제 봄이 돼서 뭐 꽃이 피어나고 이럴 때 그 묘사가 참 로렌스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실감나는 묘사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이 가능해졌다는 다른 그 면이 알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좀 소원해지죠 서로. 그랬다가 2년 만에 다시 화합을 하는데 그때 사실 리디아가 주도권을 잡고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뭐 이래가지고 다시 결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결합이 화합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멋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세대 그 이제 성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면서 2장이 끝나는데 그 전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리디아가 그 죽음의 세계에서 정말 삶의 세계로 그 태어나다시피 하는 그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의 결혼이 굉장히 소설에서는 그 저 넓은 하늘에서 만난 무지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 3세대에선 무지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두 사람 자신이 무지개를 이루죠. 두 사람이 무지개를 이루어서 애나가 그 밑에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1세대 성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 로렌스가 그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대한 해설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기독교식의 구원에는 정말 취미가 없는데 굳이 진정한 구원을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치면은 그 사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교리에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서의 결혼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의를 설명하자면 길겠지만 그 일단 그 남녀가 영육이 결합을 해가지고 게다가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을 가면서 이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일구어 나가는 그 삶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이나 진리의 차원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좀 기독교적인 의미보다는 좀 동아시아적인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그게 사실은 톰 브랭건의 인생관이죠. 네. 애나 시집 보내는 날 네. 결혼식 피로에 인해서 술이 좀 건하게 올라가지고 일장 예. 연설을 하잖아. 예. 죽어서 천당 가고 뭐 그런 개념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제대로 화합할 때 천사가 바로 그게 천사다. 네. 레이디 차텔리즈 러버에 붙인 나중에 쓴 에세이, 그건 이제 로렌스 말기에 근데 초기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바로 무지개 안에 네. 안에서 톰의 그 약간 술 먹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신학이나 뭘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통에는 그게 더 예. 익숙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통도 전통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브랭긴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깨달음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보현TV 북 리뷰에서 네. 감사하게도 무지개를 리뷰를 해주셔서 봤습니다. 예. 그 보던 중에 이제 그 1세대 결혼의 성취를 중용의 그 12장 부부지우장과 거기 나타난 부부관과 통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고전에 전혀 무지한 저로서는 그 구절을 제가 좀 보고는 굉장히 좀 사실 좀 놀랬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그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예. 나도 뭐 학교에서 영문학만 가르쳤지. 그래서 뭐 돌아와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영문학하고 이제 고전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설명하시기를 천지의 도의 시작이 부부에 있는 것이고 군자의 도는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지극함에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차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표현까지 로렌스하고 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부지우장이라고 돼 있는데 부부지우장이라는 게 부부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네. 뭐 어리석은 부부라도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한 부부라도 그 제대로 부부가 되면은 성인이 도를 그들 나름으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은 성인도 다 몰라. 네. 상당히 파격적인. 네, 그게 아마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경전 중에 그런 대목이 있는 걸 난 모르겠어요. 난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것 같고 기독교의 경우는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건데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알버트 슈바츠 같은 사람이 그 연구 발표를 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얘기도, 교단을 안 만들었죠. 교회도 안 만드시고 네, 네. 그냥 제자들 너희 사랑해라. 그 정도로만 얘기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세상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 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했지만은 근데 그들도 그렇게 세상에 오래가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세속의 삶에 대한 뭐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도 계속 안 오시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가 신의 도시라든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물론 하늘 날아가는 게 목표지만은 땅 위에 사는 이 역사 속에서도 신의 도시를 세우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제대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남녀 관계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 예수님 별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런스가 이제 그 자기 소설을 다시 써가지고 이제 죽었던 남자라는 그 그렇죠. 제목으로 해서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이제 장가도 가고 장가까지는 장가까지는 아니지만 아닌데 그 그런 이시스 신전의 여사자하고 합쳤다가 또 물론 다시 떠납니다만 중세 교회가 로렌스 입장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게 그때는 실제로 살아있는 교인들 예. 또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뭔가 하는 거를 알아서 채워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혼을 성사로 만든 거죠. 네. 커뮤니언, 세크라멘트. 네, 성사로 커뮤니언. 그래서 그 서양 역사에서도 가부장제가 뭐 쭉 있었다 그러지만은 고대 로마나 아테네의 가부장제는 진짜 여자를 재산 취급했거든요. 예. 근데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가 인정해서 제대로 결혼 성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때는 이혼도 못 해요. 예.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된 거고. 그야말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그런 면을 로렌스는 높이 평가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후지우 이거는 나도 뭐 옛날에 중용 봤지만은 이 대목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현 TV를 보고서 아주 그야말로 괄목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용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마치는데 시간도 바쁘니까 내가 이제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네. 우리 잠시 쉬는 동안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3세대가 나오잖아. 근데 1세대에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톰 브라이언도 자기가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 못하지만은 그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독자도 중용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중용에 대해 그런 그 동아시아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라면은 금방 수긍할 수 있는데 이게 2세대에도 적용이 되는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번역자 강민숙 교수의 고견을 내가 듣고 싶은데 조금 쉬었다 가십시다. 네네. 강 교수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우리가 잠시 쉬었는데 그 질문은 제2세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2세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예. 강 교수가 답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2세대는 그 애나와 윌 브랭긴의 이야기입니다. 예, 2세대로 이제 넘어가서 질문.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서 소개를 하면은 애나는 톰과 리디아의 딸인데 사실은 톰은 의붓아버지고 네. 리디아와 리디아의 전 남편 사이에서. 사이에서 난 얘는 이제 순전히 참 폴란드 아이죠. 네. 윌은 톰 브라이언의 형이 하나 있는데 노팅엄에 나가서 사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톰에게는 조카. 네. 그 둘이 이제 한 20살 남짓해서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20살 남짓이 아니고 윌이 한 20살이고 애나는 그보다 어린 18인가 예, 뭐 18 어려서 하죠. 네. 그래서 뭐 만나서 이제 막 불같이 결혼을 하는 편인데 하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6, 7, 8장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는데 6, 7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결혼에서 이 전 단계가 그려지고 6장에서 이제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애나가 애를 낳고 애나 빅트릭스라고 승리자를 선포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지배권을 확실히 잡는 과정이 있고 7장 대성당에서는 둘이 신혼 초로 이렇게 시점이 돌아가가지고 대성당에 가서 윌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있는데 전 중세 성당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재밌는 설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뭐 7년인가가 지났을 때 윌이 자기 안에서 뭐 새로운 이렇게 욕구나 그게 올라와서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6, 7장을 이렇게 봤을 때 문체나 이게 그 1세대 그릴 때하고 너무 다르게 갑자기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6장 첫 대목 신혼의 방 안에서 시간을 넘어선 평온하고 흠없는 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고요. 그리고 7장에서 링컨 대성당에 들어서서는 시간과는 동떨어진 영원토록 시간에 바깥인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당연히 윌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 대목일 텐데요. 이게 이제 서곡의 불행긴 남자들의 어떤 수동성이 좀 진전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윌의 상태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신혼부부가 첫날 밤 함께 지내고 이제 가까이 부둥켜 안고 지낼 때 시간을 넘어선 평온하고 흠없는 정적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게 그렇게 난해한 얘기예요? 그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2세대 얘기가 난해하다. 네. 좀 난해한 건 사실인데 이 난해한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독자들 앞에서 이 대목이 난해하다 그럴 때 어떤 대목이 내가 읽기에 어떤 대목이 난해했는가 그거를 말해줘야지 독자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냥 난해하다 그러는데 마치 자기는 그 난해성을 극복하고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독자를 기죽이는 거고 소외시키는 일이고 또 이제 더 나쁜 거는 난해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다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는 식으로 이건 완전히 갑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럼 애나와 윌의 얘기를 읽으면서 제일 난해한 게 뭐였어요? 어떤 대목 왜 난해했어? 이제 묘사에 있어서 네. 윌이 인류에 대한 태도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8장 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 방 안에서 부부간의 그 치열한 어떤 정열, 열정의 어떤 그 근대사회의 어떤 면하고 맞아가지고 근대사회 일원으로 들어간다. 이 발상이 처음에 저는 상당히 그게 어려웠습니다. 예. 들어갔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네. 들어가기까지의 경과 네. 경과라는 게 애나와 윌의 부부관계가 바뀌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고 그 결과로 오히려 윌이 정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면이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장 읽으면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렇게들 그 굉장히 긴 챕터예요. 네. 무지개 전체로 보면은 특별히 긴 챕터가 2권에 나오는 남자의 세계라는 챕터가 아마 제일 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둘째 장 환희의 쓴맛이라는 거 비터네스 오브 엑스타시 예. 그 장이 거의 뭐 비슷하게 길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로 긴 장이 애나
빅트릭스 같은데 내내 싸우잖아. 둘이. 아니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뭐 했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왜들 이런지 잘 모르겠다 하는. 저는 그 자리에 잘 되던데요. 이해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더라도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예.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해 하는 예. 의문이 들 수 있거든. 예. 그걸 잘 이해하고 했다면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8장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까놓고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3세대가 늘 어려웠습니다. 3세대가. 예. 예. 그 영미권 비평가들은 2세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2세대는 오히려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좀 많았고 그 3세대를 이번 공부길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세대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은 3세대에서 좀 길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챕터가 2개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첫사랑이라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인 결합도 하고 약혼까지도 갔다가 파혼도 하고 하는. 그래서 2세대의 경험하고 3세대의 경험을 비교해보면은 이 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2세대에 있는 게 3세대에 뭐가 없어가지고 3세대는 저렇게 나갔는가. 깨지진 않지만은 가열차게 싸우기로 했으면은 2세대가 뭐 못지않잖아요. 어? 애나가 혼자서 벌거벗고 춤추다가 남편은 오니까 꺼져. 그런 대목들. 난해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난해한 대목이 있으면 뭐가 난해한가? 어느 대목이 더 난해하던가? 또 그 난해성에 뭐 때문에 그런 난해성이 발생했는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야지 시청자나 독자들을 우리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2세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를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문외한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부지우에서 표현이 군자의 도를 얘기하면서 출발을 부부에서 찾는다고 했는데 이럴 때 부부는 우리가 흔히 뭐 부르주아적인 부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부부지우, 부부지 불초인가? 불초. 예, 이런 표현을 써서 그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그 우라는 게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난 체 안 하고 반질거리지 않는 그런 의미의 우자가 아닐까. 그렇죠. 치하고는 다르죠. 네, 글자가. 예. 치하고 다 이름에도 이렇게 쓰고 저희 시아버지 성함에도 있고 또 불초라는 말도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이런 네, 뜻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모보다 못하다고 해서 네. 불초와 네, 네. 그러죠.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니보다 잘났다가 아니고 내가 니보다 못났다라는 그 것에서 출발하는 관계, 못났다는 게 뭐 열등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정말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남편을 부를 때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기절하겠지만 주인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임자라고 부르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서 2세대 경우는 저는 완전히 현대적 결혼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지우장에서 그린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 결혼은 이제 둘이가 이제 평등한 관계죠.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네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런 그래서 길게 싸우는 걸로 보입니다. 2세대에서 여자가 다 낳았지 뭐 여자가 안 낳은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독자적인 남자의 어떤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근대 적응에 그건 있긴 하지만 후부지우의 이 장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도 그 뭐 한문에는 자신이 없지만은 부부지우라는 게 부부간에 서로 뭐 내가 잘난 게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해가지고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한 부부일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애나의 경우는 완전히 근대 여성다운 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기보다 남녀가 어떤 사랑의 절정을 맛보고 나서 남자가 그 힘을 받아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길 바라는데 미리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남자라고 나를 누르려고 그러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라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이대니까 웃기고 있네. 여자 몸에서 안 난 남자 어딨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또 무지하게 싸우잖아요. 가령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가나의 결혼식. 가나의 결혼식. 애나는 야 어떻게 물이 술로 바뀌냐. 그 말이 되냐 이러고 대드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근대 합리주의, 근대 과학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한 면이 있어가지고 미리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술로 바뀌었다고 주장은 못 하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무슨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액면 그대로만 읽을 필요는 없고 더 심층적으로 읽으면은 왜 좀 창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더 창조적인 해석을 하고 너 자신의 창조적인 사회 활동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고 내가 뭐라 그러면은 남자라고 누르려고 그러고 그거는 애나가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애나의 그런 논리에도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한 욕망이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지는 거지. 그 다음 장, 제7장 대성당. 사실은 그 대성당에서 나오는 그 싸움이, 다툼이 이미 그 성경 구절 뭐, 가나의 결혼식. 그때 나왔던 얘기하고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더 좀 웅장한 스케일에다가 더 참 감동적인 신비의 경험을 애나도 거기 끌릴 정도로 느꼈다가 애나는 자기 거기 빠지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있는 조그만 조각들 가보일 붙들고 반격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6장에서 하던 다툼을 새로 정리한 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7년 후라 그랬나? 결혼하고 한 7년 후에 미리 아내하고 순정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거를 로렌스가 6장 말미에 끝에 보면은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물론 아나가 미지혜로 가는 모험을 포기했다고 그 한계를 딱 지어주긴 하지만은 그들 나름으로 성취한 이룩한 그 성취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그 무지개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톰과 리디아는 자기들 자신이 무지개를 이루어가지고 그 무지개의 아치 밑에서 자식들이 이제 또 새로운 모험을 출발하게 해주는 데 비해서 애나는 자기가 무지개는 못 돼. 자기는 무지개는 못 되고 무지개가 보이는 문간에서 문간에 서서 부자 여인으로 풍요로운 여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덕에 자식들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름대로 성취가 있고 7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이 아까 좀 난해하다 그랬는데
저는 6장 끝과 7장 마지막에 애나와 윌에 대한 로렌스의 평가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윌에 관해서는 7장 마지막에 로렌스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그 윌에게서 이게 연유가 됐다는 것을 읽는 게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그 읽으면서도 참 윌이 자기도 포도주로 바뀐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비애 같은 것도 바깥 세상에서 창조적인 뭔가를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싶고 연결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대목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진 면도 있었고요. 근데 애나는 굉장히 큰 인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 예, 그 스케일도 크고 아주 멋있는 면이 많은데. 원래 또 귀족이죠. 네, 애나는. 네. 그 이름 자체도 무슨 여왕 이름을 따왔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보니까 애나가 왜 윌을 선택했는가라는 게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열심히 싸우긴 하지만. 그렇죠. 네. 둘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고, 그 톰과 리디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게 참 훌륭한 가정이지만은 자라나는 애나에게 만족스러운 적은 아니죠. 네. 그 답답하던 참에 미리 나타나서 그걸 탈출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봐야죠. 예. 예. 근데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아까 좀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 예. 8장에서는 2세대의 새로운 단계가 그려지는데요. 윌이 애나에게 복종해서 그런대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한 7년쯤 지났을 때 윌은 자기 속에 새로운 욕구가 깨어나는 걸 느끼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 첫 시도로 이제 노팅엄에 가서 우연히 만난 어떤 여자를 유혹하고 굉장히 그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시도 자체를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애나는 첫눈에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지배권도 가지고 있고 또 애틋했는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이 새로운 상황을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낯선 인물과 이 게임에서 자기도 쾌락을 추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인용인데요. 둘 사이에 더는 다정함이나 사랑이 없었고 단지 발견을 향한 미칠 듯한 감각적 욕정과 그녀 육체의 관능적 아름다움들에서 얻는 채워질 수 없는 격렬한 충족만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잘 알겠지만은 어떤 평자들은 8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또 네. 로렌스 자신이 그들의 내면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레볼루션 그러면은 그냥 변한 게 아니잖아. 본질적으로 뭔가 변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평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평자들은 이건 완전한 타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좀 너무 일방적인 그런 것 같고 그 혁명적이라는 말이 내부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했다. revolutionized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거를 정말 본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없는 거는 6장하고 7장에서 예. 두 사람의 한계를 딱 지어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돌파하고 새로 그들이 미지의 세계로 향한 창조적인 모험을 시작했는가. 본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또 황홀경을 맛보지만은 그렇게 되면 로렌스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꼴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이 변화의 중대성은 중대성대로 평가해 주면서 그러나 6장과 7장에서 내린 정리, 2세대에 대한 한계에 대한 정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그 한계를 돌파한 것은 아니다 하는 해석이 나와야지
로렌스가 소설을 잘 쓰게 되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뭐- 그 8장에서의 뭐 자세한 그 인용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알지 못하던 욕구가 그 싸움이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외화가 되는데 그 외화돼서 어떤 자아가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그 창조적 욕구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자기는 기껏 해야지 복제품만 만드는 복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수공예 쪽에 인스트럭터직을 맡게 되죠. 사회에 포섭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윌이 이제 근대에 적응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네. 미리 근대 적응에 성공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 사람은 근대인이 아니에요. 네. 전통 속에 뭐 어떤 한 면에 침잠해가지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아내는 그걸 인정해 주길 바라고 예. 인정을 안 해주면 한없이 화도 나고 아니 어떤 때는 겁이 나고 예. 이제 그러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이제 그 격의가 어떤가 하는 거를 정확히 우리가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학위 논문 강 교수도 참여해서 번역한 우리말로 로렌스의 현대 문명관 학위 논문에서 그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서양 개벽사상가 책 중에 제3장이 연애하는 여인들의 전형성 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애하는 여인들의 전형성 얘기를 주로 하고 뒤에 보론을 하나 달았잖아요. 다셨죠. 그 보론이 바로 그 대목이죠. 예, 무지개 제2세대의 감수성 분열에 대해라는 보론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감수성 분열 얘기를 끌어놓으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대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흔히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하는 현대주의 예술을 보들레르라든가 또는 플로베르도 사실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더니즘의 원조인 면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그 일종의 탄미주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그 완벽한 작품을 통해서 절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상응하는 어떤 변화가 예, 일어났다.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윌이 우선 두 사람의 결혼이 생활이 유지되고 처음 그 윌이 바뀐 거를 간파한 애나가 좋아 그럼 나도 동참하겠다. 동참하겠다. 얼핏 떠오르는 게 윌의 아버지 아니에요. 예. 윌의 알프레드. 아버지는 자기 결혼 생활에서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나가서 딴 여자하고 살잖아. 예. 윌과 애나가 그런 모험을 함께 함으로써 둘이 결혼 생활도 유지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면서 인류와 다시 연결이 된다. 그 인류와 연결하는 거는 그 전에 인류와 단절이 되어 있던 의미에서 상대적인 거지. 네. 그 사람이 창조적인 선두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대 적응이지 그걸 근대 극복의 동력으로 만든 건 못된 것 같고. 애나는 어떻게 보세요? 이중과 결혼에. 근데 제가 아까 애나가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나 내면에서 뭔가를 창조적인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 나가봤더니 세상 것들이 굉장히 좀 찌질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인물이고 자기 엄마가 이제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사유를 깊이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서 종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좀 반감도 가지고 교회에 가서도 뭐 목사가 이제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고작 그런 거나 하려고 교회를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윌을 만났는데 윌에게서 뭔가가 있는 것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서 좀 추구를 하지만 부응을 못하니까 싹을 이렇게 자른 것 같은데 그래서
로렌스는 적응과 극복이라는 면에서 아까 우리가 브랑겐 집안 자체가 근대화가 막 진전되는 데서 조금 물러서 있는 걸 그렸다고 했는데 애나는 그런 시기, 그런 형태 속에서 나름의 적응을 하지 않았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투는 거 보면은 네. 애나는 근대주의고 네. 윌은 네. 구식 전통주의랄까 신비주의 그런 건데 애나는 그때 이미 근대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윌은 나중에 8장에 가서 적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윌이 애나가 근대적 합리주의 언사를 쓸 때는 네. 극복에 대한 욕구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욕구가 있고 그게 남편을 나서주기를 바라서 남편이 이제 교회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를 제가 못 살게 굴었지. 근데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나서서 하는 거는 어슬라 같은 딸의 세대 가서는 그게 직접 나서는데 그 시대는 여성들이 그렇게 나서기 좀 힘든 세대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남편하고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거기다 남편이 이제 숙이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미지에 더 나가는 걸 포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론에서. 그래서 이중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 여성은 아니지만은 오로지 근대 적응에만 몰두한 사람도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부부지우에 그게 이 세대 적응이 되나요? 2세대 선생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는데요. 아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적인 결혼의 시작이 2세대에서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부부지우를 옥신각신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삶에서도 도에 근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그 다음 세대 어슬라를 낳은 그걸 봐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뭔가를 알고 또 뭔가를 이루었지만은 1세대처럼 그걸 두고서 급기 지혜하라 그랬는데 지극한 경제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세대 아나의 성취를 정리한 대목을 보면은 비록 그녀가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는 아닐지라도 이제 목적지에 당도해 다 지은 자기 집에 부유한 여자로 정착했을지라도 그녀 집의 문들은 여전히 무지개 아치 아래 열려 있었고 그녀의 문지방에는 위대한 여행자인 해와 달의 운행이 반사되었으며 그녀의 집안은 여행의 미아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문이자 문지방이었고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를 통해 또 하나의 영혼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문지방에 서듯 그녀 위에 서서 나아갈 방향을 향해 손끈을 만들어 밖을 내다볼 것이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긍정적이면서도 애나 자신이 미지의 모험을 포기했다는 점도 또 분명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고 그게 굉장히 참 본질적인 변화를 이뤘다고 판단하는 독자라면은 여기서 6장 말미에서 한 얘기가 헛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또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여기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건데 1장만큼은 아니지만 2장에도 부부지우장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부합한다고 봐야 되고 나는 이번에 읽다가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 넓어지는 원이라는 챕터가 2개 있잖아요. 예. 그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이 챕터는 어슬라가 남자 세계에 진출해가지고 교사로서
참 그야말로 그 근대 극복을 위한 근대 적응을 해내는 성공하는 챕터죠. 그 남자들 세계 속에 적응해서 출세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여기서 살아남고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거니까 그건 그 이진과제의 그 틀에 완전히 딱 맞는 대목 같은데 그 다음 챕터가 이 두 번째 넓어지는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윌레 집안이 이사를 가죠. 네. 오래 살던 코세테이를 떠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벨도버라는 데를 갑니다. 벨도버. 그게 바로 저 로렌스가 태어나고 자란 이스트우드죠. 예. 로렌스는 광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 윌이 들어간 그런 집에 못 들어가고 광부 사택에 살았잖아요. 예. 선앤 라버스의 예. 아들과 연인의 그게 이제 버텀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사를 합니다. 모렐 집안이. 그 이사간 집이 바로 이제 이런 집일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사하는 날 식구가 워낙 많고 뭐 지금처럼 뭐 타이탄 트럭이 큰 게 있어가지고 쫙 날라지도 않고 하니까 각자가 띄엄띄엄 가는데 마지막으로 아내가 와서 내리니까 윌이 자 아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윌 브랭글이 입을 열었다. 이제 전부 왔구나. 그래요. 그 아내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간에 오가는 이 간단한 대화와 무언의 애정 덕분에 낯선 곳이 어색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아이들은 고향집에 온 듯 푸근해졌다. 이건 정말 육장 말미에서 애나가 성취했다는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부부간에 뭐 긴 얘기가 없어요. 아내가 오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됐다. 하고 아내는 그래요. 아이라고 영어에 아이라 그러죠. 예. 아이라는 말은 요즘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특별히 고어를 썼다기보다는 그 지방 사투리에서 더 자주 쓰는 표준어보다 사투리에서는 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짤막하게 그래 그러네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확 애들이 다 안심하고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부부지우 어느 정도 부부지우장의 성취가 6장에 이미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3세대 어슬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슬라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학교의 교사도 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1, 2세대하고 관념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에 정말 참정권 운동 얘기가 소설에서 거듭 나오고 또 스크리벤스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모습도 소설에 담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서양의 개벽 사상가 책에 이제 3세대를 논의를 하시면서 근대인과 허위의식 이렇게 잡으셨어요. 특히 3세대에 와서 이 허위의식이 뭔지를 간파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창조적인 정신으로 나가는가. 이게 근대 이중과제 수행에 아주 핵심적으로 보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 허위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허위의식 얘기를 내가 꺼낸 거는 일종의 서술 전략인데 네. 로렌스 소설을 플롯을 따라가면서 쭉 해설하고 뭐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되니까 자기가 일종의 화두로 삼고 싶은 거를 집어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고 줄거리 정리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독자들의 공감을 사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난 이제 허위의식을 짚은 건데 이게 허위의식이라는 게 무식한 거하고 다르잖아. 1, 2, 3세대 비교해보면은 톰은 좀 무식해가지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로렌스가 정리해 놓은 그것이 톰 자신의 의식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읽기도 쉽고 예. 또 재미가 있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애나 윌의 경우는 허위의식이라기보다 물론 허위의식도 있지만은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난 이 격렬한 변화, 충돌, 갈등, 이게 대해서 본인들도 몰라.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자가 자기 언어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텀의 경우는, 1세대의 경우는 실제로 텀이 막연하게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저자가 정리해 주는 건데, 이 2세대 오면은 본인들이 자기들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거를 저자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죠, 더. 네. 어슬라의 경우는 의식 수준이 이제 훨씬 2세대 오면은 교육도 받고 발달이 돼가지고 자기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엉뚱하게 정리할 때가 있다. 이상하게, 예. 틀리게. 그게 이제 허위의식이고, 사르트르는 그거를 나쁜 믿음이라고 그래요. 모베스파. 모베스파라는 거는 완전히 허위의식이라기보다 자기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또 믿어버리는 그런 그 묘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 허위의식이 지배하는 세대가 되니까 로렌스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허위의식을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 이제 복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거를 그때 어법이 달라지는 거를 정확히 캐치 못하면은 예.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스크리벤스키를 만남으로써 어슬라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 허위의식과 그 아닌 것의 다툼, 충돌, 예, 예.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성격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어떤 기성사회와의 본격적인 이제 대면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제 성장소설이나 이런 틀로는 이제 교양소설이나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지개에서 성장소설 틀에 가장 근접한 것이 어슬라 얘기죠. 네, 네. 성장소설은 되게 마지막에 가서 본인도 좀 변하고 철이 들고 그러면서 사회도 좀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게 이제 기본 틀인데, 어슬라는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라디칼해지는 거고, 예. 허위식도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여자가 애 낳고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여자의 본분이다. 이딴 소리까지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네. 깨지고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무지개가 다시 뜨는데, 1세대는 본인들이 무지개니까 상주하는 무지개야. 2세대는 본인은 무지개 되기를 포기했지만은 늘 무지개가 보이는 네. 그런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슬라가 마지막에 되는 무지개는 훨씬 더 불안한 거죠.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무지개. 예.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데 로렌스가 억지로 희망을 만들어서 무지개 이걸로 끝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스크리벤스키에 예. 처음 왔을 때 예. 어슬라 처지가 애나가 윌 만나기 직전에 서자고 비슷한 데가 참 많죠. 예. 집안이 답답해서 도저히 못 살겠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은 이 찌질한 인간들하고는 더 못 살겠고, 애나도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근데 그럴 때 윌이 나타나가지고 애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 길로 결혼까지 하고. 예. 그러는데 스크리벤스키가 처음 나타났을 때 외부 세계 그런 이제 그 해방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애나 때하고 비교하면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요. 그 처음 대목은 이제 이걸 좀 약간 아리까리하게 그리기는 하는데, 그 애나가 이제 좋은 쪽, 아니 어슬라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미 고정된 인물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말하자면 외부 세계와 일치되는 인물이다 이런 묘사가 나와서 자기 내면이 발전할 가능성이 윌에 비해서는 없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스크리벤스키가 스크리벤스키가 발전할 가능성이 예. 없다. 처음에 좋게 보이잖아. 좋게 보죠. 예. 예. 귀족이고. 뭘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바깥 세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걸 동경하는 어슬라의 눈에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그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 묘사가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좀 스크리벤스키. 심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네. 넓은 세상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은 그 비유가 예. 마귀의 시험으로 예수가 산 위에 유혹받는,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을 들었다는 게 어슬라라는 어슬라의 자기 그게 많이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고 스크리벤스가 귀족이라서 좋아하는 거는 어슬라가 무슨 그런 혈통이나 타이틀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귀족 특유의 자기 완결성이랄까? 남의 일에 관여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크리벤스키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귀어보니까 겉은 그런데 속은 좀 빈껍데기랄까? 아니면은 애나도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은 자기하고 성애의 극치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남자가 일어서서 그 기호를 받아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해주길 바라는데 스크리벤스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정말 전부 이 기성 질서가 딱 시키는 자리매겨준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좀 다른 데가 있고 그리고 첫사랑이라고 할 때도 둘이 키스를 하는데 키스 노래를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 점이 완전히 다르죠. 밀과 애나는 키스 노래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다르고. 나중에 그 첫사랑이라는 챕터에서는 키스로 끝나는데 어슬라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예. 자기 여교사와의 동성애 경험이 나오죠. 그것도 그 당시로서 굉장히 대담한 묘사예요. 네. 그다음에 남자의 세계에 가서는 교사로 진출해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적응에 성공하는데 그 적응은 처음부터 극복을 위한 적응이었지 적응을 위한 적응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스크리벤스키가 돌아오죠. 네. 남아프리카에서 그걸 마치고 인도로 가는데 그 중간에 한 6개월 말미를 받아서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사랑한다 하는데 그게 허위의식이라는 게 근데 둘 다 그 물음을 듣고는 둘 다 이게 아니라는 걸 밑에서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스크리벤스키는 어슬라가 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둘이 함께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근데 어슬라는 그 이상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이 애쓴 마시는 챕터를 보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슬라가 완전히 가해자예요. 그런 못된 가해자가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헤어지기 직전에 대화에서 어슬라가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스크리벤스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어슬라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통상적인 논리를 치면은 그런 못된 여자가 없어. 남자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깨졌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스크리벤스키가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수긍하려면은 어슬라가 뭐를 추구하고 뭐에 낭망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본인도 이제 2세대들이 자기의 갈등들을 몰랐던 것처럼 어슬라 자신도 내가 도대체 뭐를 추구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친구랑 대화할 때도 같은 교사하는 맥이라는 친구하고 이 남자한테 도저히 만족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 정말 음란한 애다. 남자 하나로 만족 못하고 사랑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남자들이 별의별 남자들을 다 맛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슬라가 그 말을 듣고
또 겁이 겁나죠. 나죠. 네. 아직 순진한 처녀니까 네. 뭐 처녀는 아니지만 순진한 여자이니까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물란한 음란한가, 여잔가 물란한가. 겁이 나서 겁이 나서 결혼할 네. 생각까지 하는데 예, 그 얘기 계속해 봅시다. 네네. 그 시간은 많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스크리벤스키라는 인물이 좀 이 근대의 어떤 굉장히 좀 전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서양의 개벽 사상가에서 어떻게 평을 하시냐면 15장에서 이미 파국을 맞은 후의 모습입니다. 힘겨운 모험에 도전이 제거된 데 대한 안도감과 편리한 자기 합리화, 그에 따른 피상적인 행복과 어둠 속의 고독을 못 이기는 실존적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것이 스크리벤스키의 사람됨의 적중한 인물 묘사이자 비잉을 외면한 현대인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스크리벤스키의 모습은 현대인의 분주한 활동성과 경박한 낙관주의가 실은 그러한 비잉의 망각, 그 거짓 믿음의 완전한 승리와 이에 따른 끊임없는 내면의 시달림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니체가 말한 마린의 모습하고도 합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니체 말린이라는 거는 그건 뭐 최후의 인간이라고 그 직역이고요. 네. The last man, 영어로는 the last man. 말세라고 우리가 하듯이 말세의 세상에 이제 창궐하는 인간들을 마린이라고 그랬죠. 니체가. 내가 그 글을 쓸 때는 다른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 처음 쓸 때. 예.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어떠는지. 여기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제가 로렌스의 다른 중편 순트모에도 이 리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비슷한 인물이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네. 강비숙이 말고 외국의 저명한 로렌스 학자나 평론가들이 스크리벤스키를 니체에 말린하고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과문해서 모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요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니체의 말린하고의 비교를 채택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는 지금도 그 중요한 점을 부각시켰다고 자부하는 대목이고요.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관점으로 보면 그 스크리벤스키의 반응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기지 않을까? 무지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슬라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 무지개장에 이르기까지 이 근대 세계의 본질적인 성격을 탐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피할 길 없는 한결같은 어둠과 쓰디쓴 우울이 이 세상 모든 것 아래에 추함이라는 영구적인 기층이 있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근데 이런 그 깨달음이 이제 어떤 비관적이라거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구적인 지층에까지 끝까지 탐구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일시적인 희망처럼 보이는 무지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추함이 영구적인 기층을 이룬다고까지 진단을 한다고 치면 창조적 역사와 창조적 삶의 기반을 그것을 발현할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슬라가 혼자서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스크리벤스키가 대표하는 세계, 강고한 세계의 허위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단적으로는 15장 제외 직전의 장면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슬라가 정말 돈벌이 위해서 다 배우는 거다 이렇게 환멸을 느끼고 단지 식물학 시간에 온전히 식물을 관찰하면서 기쁨을 맛보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된 어슬라한테 식민주의자로의 모습까지 이제 갖춘 그런 스크리벤스키가 학교 문 앞인가 찾아와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게 관찰을 합니다. 단세포 생물을. 관찰하는데 단세포 생물을 가지고 온 프랭크 스톤이라는 교수가 왜 생명이 뭐 대단한 것처럼 난리냐. 뭐 그냥 전기처럼 물리적, 화학적 활동의 복합체일 뿐이다. 무슨 뭐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미경 아래를 관찰을 하다가 어슬라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순간적으로 느끼고 앞을 조금 생략하고 읽으면은 그녀는 이게 다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제한된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며 자기 보존과 자기 주장이라는 목적만도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어떤 절정의 달성이자 무한한 존재였다. 개별적 자아는 무한과 일체였다.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것은 지고하고 빛나는 무한의 승리였다. 이런 깨달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직전에는 저 아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에 잠기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이 대목을 이제 로렌스 다른 산문하고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로렌스가 에세이 민주주의라는 에세이에서 삶 혹은 생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삶은 오직 살아있는 개체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살아있는 개별 생명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의 환상곡에서는 서구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을 하는데요. 아까 그 프랭크 스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과학은 죽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다. 생물학조차 결코 생명을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생명의 기계적 작동 기능과 기관들만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뭐 유명한 얘기로는 물하고 H2O는 다른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로렌스가 남겼는데. 근데 다 나는 공감하고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원래 강 교수가 제기한 질문이 창조적 역사와 삶의 기반을 그것을 발현할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네. 라는 질문에 비하면 너무나 좀 협소한 그 현미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예. 선생님 항상 대답하기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그 발상이 나는 잘못됐다고 봐. 그런 힘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걸 물어야 돼. 네, 네. 그렇게 물으면은 사실은 어슬레가 여러 가지 시를 겪으면서 또 허의식에 빠졌다고도 그때 그걸 거기 완전히 붙들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탈출해오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요. 예. 그거는 제1세대 성취에도 있고 어머니 세대의 성취에도 있고 또 본인이 찾은 것도 본인이 있고. 찾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게 근대주의적 발상이거든 사실은. 예. 오늘 그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가. 네. 나중에 그 어슬레가 자기가 이제 임신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크리벤스키한테 일단 굴복하고 그렇게 편지도 써놓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완전히 평온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갔다가 이 말대들한테 쫓기듯이 되는 건데 그 말대가 실제 하는 말인지 환영인지 로렌스는 밝히질 않아요. 나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봐. 어슬라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이 뭐 누구네 말이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슬라가 가장 깊은 허의식에 빠져 있을 때 그 네. 결정타를 매긴 게 말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겨우겨우 탈출해서 집에 돌아와서 병이 나잖아. 예. 번역에는 그러고서 낙태를 한 것 같았다. 라고 했는데, 낙태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여자가 낙태해놓고, 나 낙태한 것 같아.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것도 예. 낙태란 말을 안 써요. 러울레스 원본에는. 아이를 잃어버렸. She would have no child. She would not have a child. 아이를 안 낳게 될 것이었다. 낙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신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크리벤스한테 굴복한 그 사건이 아주 참 극도로 위험한 어슬라 몸에서 최대의 위기였고, 예. 애를 안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다. 애 낳았어도 뭐 나는 스크리벤스한테 안 간다. 그렇게 결심을 한 하죠. 과정이니까 예. 그게 낙태를 꼭 해야 되는지 임신의 환상을 가졌다가 깨난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드디어 이제 병상에서 병에 회복하면서 무지개를 보잖아. 보죠. 그걸로 끝나는. 네, 네. 그게 일시적인 그리고 이제 꾸며낸 그 희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고비고비마다 무언가가 어떤 힘이 작용해서 어슬라의 허위식을 깨주거든요.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스크리벤스키 예, 그 한테 그렇게 장면. 공격적인 그 로렌스 잔슨이 하르피라는 말을 쓰잖아. 어슬라 거기에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네. 얘기인데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무언가 그 어슬라의 허위식으로부터 건져주는 힘이 작용해서 어슬라가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스크리벤스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 힘을 찾을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이 소설 안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해서 결국 어슬라를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는 데까지 데려오느냐. 그래야지 이게 분석이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데모를 해야 돼. 뭐 민주주의. 그런 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선생님 지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약간 뜬금없지만 저도 마지막 이 번역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그 윤석열 탄핵 그 시간하고 겹쳤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슬라가 정말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고 젊은 어슬라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걸 뒤집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도 좀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이렇게 다시 수업을 다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신 백낙청 TV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히 못 다룬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고요. 또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성적인 관계에서도 그 자기 존재의 문제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낙청 TV 시청자들께서 무지개를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뭐 역자로서 당연한 소망이겠지만은 나도 이 책 팔아먹는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백낙청 TV의 이 오늘의 대담이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봐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전문 연구자 둘이 앉아가지고 어려운 얘기나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그 우리 실패한 거고요. 또 시청자들에 대한 우리 도리를 다 못한 거죠. 이 작품을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은 다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에게 나온 김에 새로 한 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백낙청 TV의
오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